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자꾸 나타나 말씀하시네요. 이제 포기해라. 여러분은 산 하나를 통째로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30년 동안 산을 깎았습니다. 자갈을 팔고 아스콘을 만들어 전국에 납품했습니다. 트럭이 하루에 100대씩 들어오고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찍혔고 마누라한테 당신 고생 끝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고향 뒷산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깎아먹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산을 다 망쳤다. 그 소리가 잠을 잘 때도 들렸습니다. 55에 결심했습니다. 번 돈 2,400억을 전부 꺼내서 그 산 아래에 정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마누라는 부엌에서 나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10년째 공사 중입니다. 정원은 아직 문도 못 열었고 통장은 바닥났습니다. 몇 명이나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삽을 안 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산을 깎아먹은 놈이 왜 전 재산을 땅에 묻고 있는지 댓글 한 줄이면 됩니다.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누가 봐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막내였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은 흙벽에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비가 오면 양동이를 3개 놓아야 했습니다. 마루에 하나, 부엌에 하나, 안방에 하나.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그게 제 자장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소를 끌고 논에 나가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시면 마루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드시고 곧바로 주무셨습니다. 아버지 등이 항상 구부정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제대로 펴지를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시고 아침을 차리시고 아버지 논에 보내시고 나면 동네 부잣집에 가서 빨래며 청소며 일을 하셨습니다. 품삯이 하루에 쌀 2대였습니다. 그 쌀로 5 형제를 먹이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게 사치였습니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형이 입던 걸 물려받았는데 소매가 닳아서 팔꿈치가 보였습니다. 교과서도 형 것을 물려받았는데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때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절반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쌀이 없다. 참아라.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냄새가 났습니다. 계란말이 냄새, 김치볶음 냄새, 햄 냄새. 그 냄새가 코를 찌르면 배가 더 고팠습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 구석에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로 배를 채운 겁니다. 한 번은 너무 많이 마셔서 체했습니다. 보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었니? 물이요. 선생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을 안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갔습니다.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동네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간 놈이 손에 꼽혔습니다. 대부분 공장에 가거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17에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야, 너도 이제 나가서 벌어라. 집에서 더 먹일 입이 없다. 그 말이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형들도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큰형은 대전 공장에, 둘째 형은 서울 건설 현장에, 셋째 형은 군대 갔다 와서 청주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뒷산에 조그만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동네 박 아저씨라는 분이 굴착기 한 대로 돌을 캐서 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박 아저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좀 데리고 일해라. 박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그랬습니다. 몸은 작은데 힘은 있냐?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없다고 하면 일을 못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나르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돌 하나가 30kg이었습니다. 그걸 하루에 수백 개를 날랐습니다. 팔이 떨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그늘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코에 수건을 감고 일했는데도 콧물이 시커멓게 나왔습니다. 저녁에 세수를 하면 대야 물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귀 안에도 먼지가 들어가서 면봉으로 파면 시커먼 게 나왔습니다. 일당이 15,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빼고 3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걸 어머니한테 드리러 집에 가면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냐? 어머니 쌀 사세요. 어머니가 돈봉투를 안고 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울음이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집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고맙다였습니다. 채석장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17의 마른 나뭇가지 같던 팔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돌을 들어 올리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박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타고났다. 힘도 좋고 성실하고 트럭 운전 배워라. 면허 따면 더 벌 수 있다. 19에 트럭 운전을 배웠습니다. 박 아저씨 트럭으로 연습했습니다. 클러치 밟는 법, 기어 넣는 법, 후진하는 법. 한 달 만에 운전이 됐습니다. 20살에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따고 중고 레미콘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전 재산 300만 원에 형한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짜리 레미콘 차였습니다. 색깔이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짝이 안 닫혀서 철사로 묶어놓고 다녔습니다. 핸들이 뻑뻑해서 양손으로 잡고 온몸에 힘을 줘야 꺾였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와서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달렸는데 먼지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안 나와서 패딩 2겹을 입고 장갑을 끼고 운전했습니다. 그래도 제 차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재산이었습니다. 그 철사로 묶인 문짝이 저한테는 궁전대문이었습니다. 그 차를 몰고 진천, 청주, 천안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운전대 앞에서 보냈습니다. 밥은 차 안에서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편의점 김밥 2줄이 한 끼였습니다. 국물이 그리울 때는 현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사 먹었습니다. 500원이었습니다. 그 500원도 아까웠지만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살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3번 왕복하면 일당 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때 5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었고 그중 100만 원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50만 원은 생활비와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였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었는데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출금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보러 왔습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촌놈이 맨주먹으로 1,000만 원을 만든 겁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10원짜리를 넣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1,000만 원 모았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몸 성이 있어라. 끊겼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축하였습니다. 25에 결심했습니다. 남의 현장에 레미콘을 나르는 것보다 직접 자갈을 캐서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미콘을 나르면 하루 5만 원이었지만 자갈을 직접 캐서 팔면 마진이 3배였습니다. 진천 외곽에 석산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았습니다. 담보가 없으니까 이자가 높았습니다. 연 24%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채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굴착기 한 대를 중고로 샀습니다. 팔이 녹슨 구형 굴착기였습니다. 기름이 새서 바닥에 항상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파쇄기를 렌탈했습니다. 파쇄기는 큰 바위를 부숴서 자갈로 만드는 기계인데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동하면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저하고 형님하고 동네 형 1명, 셋이 전부였습니다. 셋이서 석산 하나를 운영한 겁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깨고 돌을 부수고 자갈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진동이 와서 저녁이면 젓가락을 못 잡았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만 먹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손이 저렸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진동 공구를 오래 잡으면 신경이 손상된다. 쉬어야 한다. 쉬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안 쉬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200만 호 건설이 시작됐고 전국이 공사판이었습니다. 청주에도 천안에도 대전에도 건설 현장이 터졌습니다. 자갈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20통씩 왔습니다. 납품해달라, 물량 더 없냐, 단가 올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달라. 잠을 자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 한 통이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으니까요. 석산을 하나 더 임대했습니다. 진천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습니다. 면적이 첫 번째 석산의 3배였습니다. 굴착기를 2대 더 사고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아스콘은 도로 포장에 쓰는 건데 자갈에 역청을 섞어서 만듭니다. 마진이 자갈보다 3배였습니다. 자갈을 톤당 10,000원에 팔면 아스콘은 톤당 30,000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돌에서 나오는 건데 가공을 하면 3배를 받는 겁니다. 사업의 원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30살에 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성개발. 제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아버지가 김금성이셨거든요.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 한 글자 쓸게요.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표정은 무덤덤했는데 눈가가 떨리셨습니다. 아버지도 기쁘셨던 겁니다. 사업이 커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35에 직원이 50명을 넘겼고 트럭이 40대였습니다. 사무실도 진천 읍내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3층은 직원 휴게실로 썼습니다.
마흔이 되니까 직원이 150명이었고 트럭이 70대였습니다. 연 매출이 수백억이었습니다.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사장님, 올해 순이익이 80억입니다.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17에 일당 15,000원 받던 놈한테 80억이라는 숫자는 다른 나라 말 같았습니다. 마누라를 만난 것도 이즈음이었습니다. 31살에 중매로 만났습니다. 청주에서 미용실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커피숍에 앉았는데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석산을 합니다. 석산이 뭐예요? 산에서 돌을 캐서 팝니다. 마누라가 웃었습니다. 특이한 일 하시네요.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진천 예식장에서 했는데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다 왔습니다. 축의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촌놈이 성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누라한테 청주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32평짜리 새 아파트였습니다. 마누라가 집에 들어서면서 그랬습니다. 나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야. 거실에 서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 이렇게 웃게 해줘야겠다. 아들이 태어난 건 33이었습니다. 3kg 800g짜리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왔을 때 마누라가 지쳐서 눈을 못 뜨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마누라가 눈을 뜨고 아기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찍혔고 마누라한테 당신 고생 끝났다 그랬습니다. 마누라한테 금목걸이도 해줬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해줬습니다. 아들한테는 뭐든지 해줬습니다.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좋은 학교. 제가 못 누린 걸 아들한테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도시락 못 사가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들한테만큼은 배고픈 기억을 안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40이 넘으면서 속도를 못 줄였습니다. 사업은 관성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늘어나고 주문량은 커지고 직원은 많아지고 멈추면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석산을 3번째로 확장했습니다. 원래 운영하던 2곳에 더해서 진천 북쪽 산 하나를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굴착기가 총 8대, 파쇄기가 4대, 아스콘 플랜트가 2곳이 됐습니다. 하루에 트럭 100대가 석산을 드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엔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45이 넘으니까 산의 모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석산을 시작했을 때는 산 한쪽 면만 깎았습니다. 아래쪽 비탈면에서 돌을 캐니까 위에서 보면 티가 안 났습니다. 근데 20년을 깎으니까 산이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능선이 사라졌습니다. 둥글던 삼봉우리가 각이 져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곡선이 사라지고 인간이 깎은 직선만 남았습니다. 나무가 있던 자리에 회색 바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이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벽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마을 논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논에 자갈이 섞여 들어가서 벼가 안 자란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항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논 한마지기당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돈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내려왔고 해마다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상금이 당연한 게 됐습니다. 어르신들도 더 이상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돈을 받아가면서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석산에서 발파를 하면 먼지 구름이 마을까지 날아갔습니다. 빨래를 널어 놓으면 회색 가루가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먼지 좀 어떻게 해주소. 사람이 못 살겠다. 살수차를 돌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물을 뿌렸습니다. 근데 마르면 또 먼지가 났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습니다. 소음도 문제였습니다. 발파할 때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놀라서 넘어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병원비를 내드리고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뒤로 저를 안 보셨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42 때였습니다. 폐암이셨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신 탓도 있었지만 의사가 그랬습니다. 분진 환경에서 오래 생활하면 폐에 안 좋다고. 아버지도 젊었을 때 채석장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혹시 내 석산 먼지가 아버지 폐에 들어간 건 아닐까? 의사한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산 중턱에 묘를 썼는데 산소에서 내려다 보니까 석산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헤쳐진 산, 먼지, 구름, 레미콘 차량 행렬. 그게 전부 제가 만든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풍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버지는 산을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손잡고 뒷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주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밤을 줍고 다람쥐를 구경하고 계곡에서 물을 마시던 기억. 그 산이 없습니다. 내가 없앤 겁니다. 형님이 제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버지 산소에서 보이는 게 전부 네 석산이다. 부끄럽지도 않냐? 형님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1잔, 2잔, 석 잔. 그날 밤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처음으로 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나 잘못한 것 같다. 마누라가 텔레비전을 끄고 돌아봤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산을 너무 많이 깎았다. 마누라가 한참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어쩌라고. 직원이 150명이야.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깎인 산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오셨어요 하던 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안 걸었습니다. 국밥집에 가면 자리가 있는데도 자리 없다고 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가면 할아버지들이 수군수군 하셨습니다.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산을 다 망쳤어. 돈만 알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운해한다. 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산 모양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하면 멈춰야 하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돈과 양심 사이에서 돈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발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에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사셨던 분인데 어릴 때 저한테 호두를 깎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을이면 호두나무 아래에서 호두를 주워서 돌로 깨주셨습니다. 속을 빼서 제 손에 놓아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호두를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허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84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상주인 아들분이 저를 보더니 한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산이라도 다시 만들어 놔라.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산 걱정을 하신 겁니다. 평생 그 산 아래에서 살았던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산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3번 켜야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장례식장 뒤로 깎인 산이 보였습니다. 능선이 잘려나가고 바위가 드러난 그 산. 김 할아버지가 평생 보셨던 산. 그 산이 할아버지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매년 줄어드는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산이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습니다. 2시, 3시, 4시. 천장을 보면 산이 보였습니다. 깎이기 전에 산. 나무가 빽빽하고 새가 울고 계곡에 물이 흐르던 그 산. 그 위로 굴착기가 올라가서 한 삽 한 삽 퍼내는 장면이 겹쳤습니다. 발파 버튼을 누르면 쿵 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쏟아지는 장면. 잠을 자도 쉰 게 아니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발파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에서 안 떠났습니다. 마누라가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시커멓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왜 못 자는데? 산 때문에. 마누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마누라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누라한테는 석산이 돈줄이었습니다. 산을 깎으면 돈이 나오는 곳, 아파트를 사준 돈, 아들 학비, 시부모 병원비, 전부 석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마누라한테 산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는 건 밥줄을 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수면다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이다. 심각하다. 이러다가 우울증 온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깼습니다. 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약으로 안 눌렸습니다. 신둘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그랬습니다. 사장님, 폐에 석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석분, 돌가루. 30년 동안 석산에서 마신 먼지가 폐에 박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건 아닌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이 나한테 복수하는 건가? 내가 산을 깎았으니까 산이 내 폐를 깎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그때는 진지했습니다. 53세 일본을 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초대를 해서 교토에 갔습니다. 사업 미팅이 끝나고 하루가 남아서 관광을 했는데 거래처 사장이 정원에 데려갔습니다. 사이오지라는 절이었습니다. 이끼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정원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이름이 있었고 돌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끼가 바닥을 덮고 있었는데 초록색이 10가지도 넘게 보였습니다. 연한 초록, 짙은 초록, 노란 초록, 회색빛 초록. 그 위로 빛이 내려오면 반짝이었습니다. 연못에 잉어가 노는데 물이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1시간을 서서 봤습니다. 같이 간 사장이 뭘 그렇게 보냐고 했는데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머릿속에 진천 뒷산이 떠올랐습니다. 깎이기 전에 그 산, 나무가 빽빽하던 그 산, 저기에 이걸 만들면 어떨까? 깎인 산 아래에 이런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심장이 뛴 겁니다. 교토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이 왔습니다. 수면제 없이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진천 뒷산에 나무가 가득한 꿈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호두를 깎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산이 다시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꿈에서 깼을 때 볼에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55에 결심했습니다. 석산 아래쪽 부지 114만 제곱미터를 정원으로 만들겠다고요? 면적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축구장 160개 크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산책로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무 몇 그루 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교토 정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백 년은 못 되더라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조경 전문가를 불러서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나뭇값, 토목 공사비, 인건비, 관리비, 연못 조성비, 산책로 공사비, 전기, 수도, 하수 처리. 항목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전문가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총 예상 비용 2,440억 원. 반올림하면 2,400억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회사 자산, 부동산, 적금, 보험, 퇴직금 전부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넣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산이 보였습니다. 트럭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석산이 만든 돈을 전부 다시 석산에 넣는 겁니다. 산에서 빼앗은 걸 산에 돌려주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30년 동안 일한 결과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미친 짓이라는 생각과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먼저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꺼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 정원 만들려고 한다. 큰 거. 마누라가 그랬습니다. 정원? 얼마나 큰데? 축구장 160개. 마누라 눈이 커졌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는데? 2,400억.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칼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마누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다. 전 재산이다. 마누라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만 뚝뚝. 당신은 왜 항상 혼자 결정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미안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뒤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은 32이었고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3년째였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실적도 좋았습니다. 거래처 관리도 잘하고 직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려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아들아, 할 말이 있다.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나 정원 만들 거다. 회사 자산 전부 넣을 거다.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 돈이면 회사를 3개 더 만들 수 있어요. 왜 땅에 묻어요? 나무를 심는 게 사업입니까?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다. 빚을 갚는 거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빚진 건데요? 은행이요? 거래처요? 산한테? 아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산한테요? 산이 뭔데요? 돌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당연합니다.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2살 때부터 산을 깎은 게 아니니까요. 깎이기 전에 산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들한테는 석산이 그냥 회사였습니다. 돈을 버는 곳,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했다. 어머니가 뭐래요? 울더라.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반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실에 상무, 전무, 이사, 부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정원 설계도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지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2,440억 원이며 향후 4년간 연차적으로 집행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찬성 안 했습니다.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 돈이면 수도권에 물류센터 짓고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정원이 뭡니까? 수익 모델이 있습니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천이 관광지입니까? 서울에서 2시간 반인데 누가 옵니까? 몇 명이나 오겠노? 그 말이 심장에 꽂혔습니다. 몇 명이나 오겠노?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천 산골에 정원을 지어봐야 누가 옵니까? 서울에서 2시간 반이고 청주에서도 1시간인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서도 시골길을 3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그 먼 길을 나무 보러 옵니까? 근데 저는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부순 걸 내가 다시 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로 벌어먹은 돈을 이 지역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오너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상무가 복도에서 혼잣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 저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미치면 잠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2,40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트포레. 제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정원 조성만을 위한 회사였습니다. 직원을 20명 뽑았습니다. 조경 전문가, 토목 기술자, 관리 인력. 사무실은 석산 아래 컨테이너 2개를 이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첫 해에 부지 정리를 했습니다. 114만 제곱미터가 전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석산에서 나온 폐석과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경사가 심한 곳도 많았습니다.
석산에서 나온 돌과 흙으로 경사지를 메우고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수십 대씩 흙을 날랐습니다. 예전에는 돌을 캐서 실어 나가던 차가 이제는 흙을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30년 동안 산에서 빼냈던 걸 이제 산에 넣는 겁니다. 트럭 기사들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르고 또 나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웃겼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첫 해부터 알았습니다. 부지 정리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비가 오면 공사가 멈췄습니다. 흙이 질어져서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오면 메워놓은 흙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시 메웠습니다. 또 쓸려 내려갔습니다. 또 메웠습니다. 첫 해 비용이 200억이 나갔습니다. 부지 정리에만 200억입니다. 나무 한 그루 안 심었는데 200억이 날아간 겁니다. 마누라한테 보고했습니다. 올해 200억 나갔다. 마누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도 안 쉬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한숨보다 무거웠습니다. 둘째 해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조경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라는 분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문가가 왔습니다. 교토 정원을 설계한 분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진천에 와서 부지를 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다. 물이 흐르는 자리가 있고 바람이 통하는 길이 있다. 정원이 될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철쭉, 소나무, 단풍, 은행, 배롱나무, 적송, 주목, 향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수종을 선정하고 배치를 잡고 간격을 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놓는데도 고려할 게 수십 가지였습니다. 해 드는 방향, 바람 방향, 물 빠지는 방향, 옆 나무와의 거리, 성장 후 크기, 뿌리 범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으면 못 옮깁니다. 처음에 제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 신중하게 했습니다. 4만 그루를 선정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묘목은 10,000원짜리도 있었지만 수령 50년 된 소나무 한 그루에 3천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수영이 좋은 적송은 5천만 원을 넘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수백 그루였습니다. 나무값만 수백억이 나갔습니다.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물이 아니라 폭포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나무를 실어 오는 것도 대작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나무를 사왔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트레일러에 나무를 싣고 오는데 큰 나무는 트레일러 한 대에 한 그루밖에 못 실었습니다. 뿌리를 감싸고 줄기를 묶고 가지를 보호하는데 인력이 5명씩 붙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구멍을 파고 나무를 내리고 흙을 채우고 물을 주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연못을 팠습니다. 인공 연못 5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연못은 길이가 80m였습니다. 바닥을 2m 깊이로 파고 방수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자연석을 놓았습니다. 석산에서 나온 돌 중에 모양이 좋은 것을 골라서 연못 가장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산을 깎을 때 나온 돌이 정원의 일부가 된 겁니다. 부수는 데 쓰이던 돌이 꾸미는 데 쓰이게 된 겁니다. 연못 가운데에 섬을 만들었습니다. 섬 위에 분재를 올려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면 잉어를 풀 겁니다. 교토에서 봤던 그 풍경을 여기에 재현하는 겁니다. 산책로를 놓았습니다. 총 길이 12km. 걸으면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자연석으로 된 돌다리를 만들고 흙길을 다졌습니다.
걸으면 발바닥에 흙 감촉이 느껴지게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안 쓴 겁니다. 아스콘도 안 깔았습니다. 아스콘 회사 사장이 자기 정원에 아스콘을 안 깐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스콘 안 가요? 안 깐다. 왜요? 산한테 미안하니까.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년째부터 돈이 무서운 속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300억에서 400억이 나갔습니다. 나뭇값, 인건비, 장비 임대료, 설계비, 관리비, 수도, 전기, 하수 처리, 도로 공사, 울타리, 안내판. 매달 정산서를 보면 숫자가 어지러웠습니다. 격리 직원이 정산서를 가져오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달 70억 집행됐습니다. 다음 달 예상은 55억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건 익숙했습니다. 석산 사업을 할 때도 큰 숫자를 다뤘으니까요. 근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석산은 돈이 들어오는 숫자였고 정원은 돈이 나가는 숫자였습니다.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나갔어? 370억. 마누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마누라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거였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마누라도 알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건강검진 1년에 2번 받을 것, 술 줄일 것, 새벽 일찍 나가지 말 것. 저는 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안 나가는 건 못 지켰습니다. 새벽에 정원에 가면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 안개 속에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5년째 접어드니까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었습니다. 철쭉이 피는 봄에는 분홍색 물결이 산 아래를 덮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면 소량이 났습니다. 연못에 물을 처음 채운 날 수면에 하늘이 비쳤습니다. 구름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되고 있구나. 만들어지고 있구나. 충북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청 관광과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만드시는 정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북의 랜드마크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협약을 맺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접근 도로를 깔아주고 안내 표지판을 세워주고 관광 홍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원이 완공되면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보려고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소규모 행사도 열었습니다. 봄에 철쭉 축제를 했습니다. 가을에 음악 콘서트를 했습니다. 정원이 미완성이라 일부 구역만 개방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그 200명이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연못 앞에 서서 한참을 보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이네? 이런 데가 진천에 있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사장이 울면 안 되니까. 근데 속으로는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공사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었습니다. 정원은 아직 미완성이라 정식 입장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 때 받는 입장료는 공사비의 1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회사 매출로 정원 공사비를 대고 있었는데 석산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갈 주문이 줄었습니다.
아스콘 단가도 내려갔습니다. 경쟁사가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회계사가 경고했습니다. 사장님, 이 속도로 가면 7년 뒤에 자금이 바닥납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충분히 하셨잖아요. 나무 4만 그루면 됐잖아요. 그만 멈추고 회사 정상화합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반도 안 끝났다. 산책로도 절반이고 연못도 3개밖에 안 팠다.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요? 2030년. 아직 몇 년 남았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몇 명이나 오겠노?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옵니다. 매일 듣습니다. 임원한테도 듣고 직원한테도 듣고 아들한테도 듣고 동네 사람한테도 듣습니다. 몇 명이나 오겠노? 진천까지 누가 오겠노?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을 다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깎아먹은 산을 내가 다시 채우는 겁니다. 내가 부순 걸 내가 고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겁니다. 마누라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거실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마누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워. 30년 동안 벌어놓은 걸 한꺼번에 쏟아 붓고 있잖아. 내 노후도 없어. 아들 물려줄 것도 없어. 근데 마누라가 멈췄습니다. 근데 당신이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아. 새벽마다 잠 못 자고 뒤척이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해. 대신 건강하게 해. 아프면 안 돼. 당신이 쓰러지면 그 정원은 누가 만들어? 마누라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용실에서 가위를 잡던 고운 손이었는데 30년 동안 사장 마누라라는 이름으로 접대하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명절마다 상 차리고 직원들 밥해주고 하면서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안 나왔습니다.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원이 반쯤 완성됐습니다. 나무 4만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심었던 나무들은 10년 동안 자라서 키가 2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아래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 그늘 아래 벤치를 놓으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솔향이 납니다. 흙냄새가 납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30년 전에 사라졌던 소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봄에 철쭉이 피면 산 아래가 분홍색으로 물듭니다. 분홍색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연분홍, 짙은 분홍, 자주색에 가까운 분홍. 색이 겹겹이 쌓여서 물결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초록이 짙어집니다. 나무잎이 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산에서 매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빨간색, 노란색이 섞여서 그림 같습니다. 진경산 수화가 따로 없습니다. 수묵화가 따로 없습니다. 자연이 그리는 그림을 사람이 어찌 따라갑니까?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눈이 쌓입니다. 소나무 위에 흰 눈이 올라앉으면 그 모습이 장엄합니다. 연못에 물을 채웠습니다. 잉어를 풀었습니다. 붉은 잉어, 흰 잉어, 금색 잉어. 물 위에 섬이 떠 있고 그 위에 분재가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에 물결이 일고 잉어가 꼬리를 흔듭니다.
물가에 서면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진 얼굴이 물에 비치는데 그 뒤로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를 내가 심은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석산은 아직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돌을 캐고 산 아래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부수고 아래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석산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더 이상 캐낼 돌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 정원이 산을 덮을 겁니다. 깎인 자리를 나무가 채울 겁니다. 능선이 다시 생길 겁니다. 새가 돌아올 겁니다. 다람쥐가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가 손잡고 올라가던 그 산은 못 되더라도 비슷한 산이 될 겁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203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공사를 마치고 사람들을 받을 겁니다.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10명이 올 수도 있고 10,0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1명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건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산한테 갚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아들이 요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미쳤다고 소리치던 아들이 가끔 정원에 옵니다. 아무 말 없이 산책로를 걷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봅니다. 한 번은 벤치에 앉아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 듣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무들이, 이 바람이, 이 흙이 무슨 의미인지. 아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무가 많이 컸네요. 네, 많이 컸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2,400억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 산을 망쳤다고 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산책을 오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산책로를 걸으십니다. 한 할아버지가 연못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야, 네가 이런 걸 만들 줄은 몰랐다. 고맙다. 김 할아버지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김 할아버지는 이미 안 계십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산을 깎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다시 산에 넣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 압니다. 사업가가 수익도 없는 정원에 전 재산을 쏟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깎인 산이 매일 밤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호두를 깎아주시던 할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서 안 떠났으니까요. 이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미가 울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다닙니다. 밤에 잠이 옵니다. 수면제 없이 잠이 옵니다. 그것만으로도 2,400억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미쳤다고 해도 좋고 대단하다고 해도 좋고 바보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그 한 줄이 저한테는 누군가가 이 산을 봐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산은 말이 없지만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정원의 첫 번째 방문객이 됩니다. 2030년에 문을 열면 한번 와 보십시오. 진천 산골까지 먼 길이지만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부순 산을 10년 동안 다시 만든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